네, 황희두의 시대는 갔다. 업데이트 173회가 되어버리네요. 어쨌든 시작합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업데이트로 개편하고 나서 9회 방송인데 네. 그 푸나님께서 청국장 그 횟수를 이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173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뭐 좋네요. 뭔가 이어지고 저는 이미 이재명 정부에 와 있습니다. 타임머신 차기 정부다 이미. 네, 그렇지. 173회로 온 겁니다. 예. 이걸 이렇게 재미없게 전하는 그렇죠. MC. 예. 미래에서 왔습니다 아니, 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네. 아니, 안 그래도, 저는 이제 댓글을 보니까, 황희두의 시대는 갔다라는 게 이제 우리 방송의 어떤 모토이자 슬로건인데. 그게 슬로건이야. 아니, 슬로건이에요. 근데, 이거, 황희두의 시대 왜 갔나요? 막, 이런 댓글이, 계십니다. 뭐, 제가 황희두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제가. 싫어하잖아요. 아니. 예, 황희두는 제가 참. 무시하는 거죠. 아니. 예, 그렇게 또 프레이밍이 되면 안 되고, 제가 진짜 아끼는 동생이고, 제가 뭐 여기까지, 키웠다라고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굳이. 저번에 키웠다고 하더니 많이 죽었네 이제. 예, 뭐 어쨌든간. 예, 근데 사실 황희두의 시대 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황희두의 청국장에서는 뭐 재미 이런 걸 떠나서 소통이 잘 안 됐다. 이 시청자분들과. 왜냐면 우리 이 방송의 주체가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재우의 그 업데이트 시대에서는 소통을 강조하는 방송, 효능감을 드리는 방송. 뭐 그겁니다. 예, 뭐 제가 황희두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전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방방바를 아시네요, 젠카이저님. 방방바. 젠카이저님이 진짜 감각이 있으시네. 네, 방방바. 감각이 있으시네. 그렇죠. 약간 우려가 되거든요. 많은 뭐. 분들이 썸네일 딱 누를 때 네. 기분 나쁜 얼굴들이 있으면 클릭하시면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오늘 썸네일이. 그리고 안 누를 수도 있어요. 맨날 윤석열 안 누르면 안 되는데. 매주 그래. 그렇잖아. 윤석열 나오고. 뭐 근데 그런 오늘은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저거까지 봐야 돼?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사실 그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특히 업데이트에선 굳이 무관심이 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언급하는가 이런 걸 좀 전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필요하죠. 그게 또 업데이트의 역할 아닌가 싶어요. 네, 필요하지. 맞습니다. 올리버님이 EJ 보다가 이거 보러 왔다. 의리로. 야, 와우. 이런 분들이 진짜 찐팬 아니겠습니까? 의리. 아무튼 시청자분들과 또 1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댓글 그냥 가볍게 좀 읽고 넘어갈게요. 이채웅님이 한국 검사의 업무는 하면서 국민이 아는 사실 감추기. 두 번째, 국민이 모르는 이슈를 만들기. 뭐 이렇게 분노의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검찰공화국이 얼마나 뭐 극악무도한지 사실 지금 뭐 온 국민 느끼고 있죠. 심지어 뭐 요즘은 무관심층들마저 근데 이재명한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그 반응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엠드류님이 윤두환은 정말 인간 자체가 싫다. 언제쯤 저걸 안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댓글 달아주셨는데 사실 뭐 하루라도 빨리 안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뭉쳐서 방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조만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기대를 하도록 합니다. 저 요즘에 주변에 그 얘기해요.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을 300번을 넘게 당했다. 근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 여기저기 압수수색을 엄청 하잖아요. 특히 시민사회 단체들을 그렇게 열심히 털고 있습니다. 네. 회계 정보 내놔라. 한 번 털려봤잖아요. 한 번 털리고 그 고통을 아니까 이걸 어떻게 300번을 넘게 와. 당했냐라고 오히려 동정, 그 공감을 하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는지 사람들이 좀 제 주변에서는 좀 많이 알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원래 노렸던 게 이재명 대표라는 그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키워드로 해가지고 뭔가 언론에 계속 뿌려지면은 뭔가 있긴 있어서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쟤네들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지금 번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이님께서 아직 77이 아니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방송하는 중에 77이 되면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뭐 황희두 이사 스팀팩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많아요, 바로 오늘. 또 우리 현안 다뤄보고 또 못다한 이야기는 우리 업데이트 코너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인 노가리 타임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희두의 스팀팩 가시죠. 네, 이번에는 어떤 이슈를 전해드릴까 하다가 뭐 다들 이미 알고 있는 이슈긴 해요. 69시간에 대한 디테일은 이미 뭐 새날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전했기 때문에
뭐 그 디테일로 가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걸 좀 예측도 해보고 저쪽이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 재계 그것도 기득권들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유추를 해봤을 때 어느 게 곧 이슈가 될 거고 지금 당장은 쟁점이 아니지만 이게 곧 스노우볼이 굴러올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스팀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아마 다들 지금 공감을 하실 텐데 69시간 이슈에 대해서 네 지금 뭐 사진 나오곤 있죠. 네. 네. 네, 네,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주 4일, 4.5일째, vs 주 69시간. 이거에 대해서 일단 다들 어떠세요? 뭐, 주위의 반응이라든지. 왜냐면,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분명히 이거 청년들이 다 좋아한다, 2030도.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좀 그 주위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듣고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물론 싫어하는 분들의 반응이 정상적이고 다수라고는 보는데 실제로 그런 거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사람이 일을 해야지 이런 반응인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그런 사람이 극적인 사람들도 있었나요? 있죠. 아, 네. 혹시 일을 안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일을 하고 계신 하는데 이제 분이구나. 자영업을 하고 본인이 이제 아. 그런 일하는 시간이랑 그런데 얽매이지 않다 보니까 저는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블라인드라든지 뭐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의견들 또는 다양한 의견을 빙자한 뭐 여러 가지 세력들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일 안 하는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 더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일하시는 분이냐고. 네. 아, 왜냐면 저는 이제 회사에 속해서 저도 이제 0918 출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요즘 그 젊은 층, 그러니까 MZ세대 정서가 사실 가장 중요시하는 게 워라밸입니다. 네. 워라밸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제 주위 직장인들 반응은 완전 최악이었어요. 오히려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까지 저건 뭐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4.5시간에 대한 그 일제 공약이 네. 4.5일제에 대한 공약이 더 빛났달까? 다들 까먹고 있던 거예요. 네. 현생에 치여서. 근데 저런 공약이 있었네? 그렇지. 더 와닿는 거죠. 맞아요. 익숙함에 속아 고마움을 잊지 말자인데 이때까지 너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던 부분들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잃어보니까 그렇죠. 귀한 줄 아는 거죠. 맞아요. 이게 그 말씀 쭉 주셨는데 최근에 MBC에서도 보도를 한 거 보면 뭐 주 4일제에 대해서 지금 다른 나라들은 막 실험을 하고 있죠. 그럼요. CNN에서도 최근에 보도를 한 게 그 다른 나라들은 전 세계적으로는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게 추세고 유행인데 유독 한 국가, 최소한 한 국가라고 하는 게 한국이죠. 한국은 지금 MZ한테 역풍 맞았다. 지금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해외에서도 되게 부끄러운 나라가 돼가고 있다. 요게 하나 있을 거고 특히 지금 대통령실하고 대통령 그리고 고용노동부하고 국민의힘 이들끼리 서로 핑퐁하는 거 보면 그것도 참 웃겨요. 왜냐면 결국에는 최종적인 폭탄이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씨한테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홍보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이 법안은 문제가 없다. 뭐 그랬는데 홍보가 잘못됐다 그랬는데 지금 막 두들겨 맞으니까 갑자기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뭐 건강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태세 전환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개인 생각이다. 이 개인 생각이라는 것도 지금 다른 이슈 때문에 약간 묻혀가는 것 같은데 사실 저것도 저들의 세계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김재현 최고위원이 무려 수석 최고위원인데 그래서 민주당으로 치면 정청래 의원 아닙니까? 네. 그 위치에 있는데 만약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면 절대 저렇게 가만히 안 넘어갔겠죠. 물론 이제 많은 비판 받았지만 그것도 개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들은 정치인을 왜 하고 그런 수석 최고위원 왜 하고 대통령을 왜 하냐 이거죠. 개인 생각 자기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혼자 떠들면 누가 뭐라 합니까? 뭐 물론 비판은 하겠지만 뭐라고 하겠지. 비판은 하겠지만 하겠지. 이게 이렇게 국민들이 막 엄청나게 분노할 상황은 아닌데 중요한 자리 권력을 차지하고 저런 짓을 저지르니까 비판을 한다. 그래서 쭉 지금 여태까지 흘러온 상황을 보면 대략 여기까지는 아마 다들 아실 테고 예. 제가 좀 요즘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포괄 임금제. 아이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포괄 임금제가 뭐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도 잘 요약된 걸 보여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네네. 퉁치기. 그렇죠. 퉁치기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냥 초과 근무로 얼마나 일을 하든 퉁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진짜 와닿는다. 예. 표현이. 예. 그치?
뭐 도와달라고. 리액션이 뭐 이거. 아, 좋아, 네, 좋아. 예. 피해자가 많아요. 아, 그쵸. 맞죠. 이게 실제로 포괄 임금제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다음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왜 갑자기 말씀드리냐면 네, 네. 지금 문제점이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쵸, 왜 문제냐? 네, 뭐 노동 시간과 관계없이 임금이 고정이 돼 버리고 그리고 또 시간도 제대로 측정 안 하고 뭐 그리고 결국에는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저들이 민 논리도 문재인 정부에서 주 52시간 상한을 걸어놔서 돈을 더 받고 싶어도 내가 돈을 못 받아. 자꾸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포괄임금제를 풀지 않으면 앞서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짱 도루묵이다. 지금 이런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민주당이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최근 기사이기도 한데 이런 크런치 모드 쉽게 말해서 뭔가 IT 쪽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막판에 뭐 개발하는 그걸 공개하는 막 직전 타이밍에 아예 영혼까지 갈아넣고 집에 막 못 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영혼까지 뽑아 먹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걸 비롯해서 포괄임금제 폐지에 시동을 건다 민주당이. 그래서 야, 좋은데? 이게 뭐 지금 뭐 주 쟁점도 아니고 뭐 독도 얘기부터 해가지고 69시간 얘기가 많은데 왜 이게 핫하냐? 청년들 사이에서 아까 의성님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주 쟁점화가 되지 않았던 건데 지금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펜코에서조차 지금 반응이 이렇습니다. 뭐 대략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참고로 천하람 위원장이 네. 이 이슈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포괄 임금제 이슈는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뭐 천하용인 플랫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뭐 그쪽을 통해서도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민주당 앞서 보셨듯이 여기에 시동 건 것 같고 이슈를 이렇게 뺏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음 사진 바로 넘어갈게요. 공짜 노동 금지법. 우원식 의원이 예전부터 이런 이슈들을 많이 신경을 써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짜노동금지법 발의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잠재워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네. 근데 이런 것도 있고 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빠르게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주 4.5일제, 뭐 포괄임금제 폐지 등등 이런 이슈들을 끌고 오면 결국 그 천하람 위원장이 아무리 저기서 외친다 해도 민주당이 이 이슈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슈를 뺏겼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슈를 선점을 한 거네. 그쵸. 이슈를 선점한 거고, 근데 문제는 이거 홍보까지 완벽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지. 어느 순간 만약에 뭐 윤석열 정부랑 국민의힘이 분위기 보다가 이거 우리가 했다. 물론 근데 저기가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보수 지지자들도 이거 외통수다. 민주당이 이거 치고 나오면 이거 윤석열 정부 어떡할 거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대로 리스크가 되는 거고 이거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거 69시간 돈 안 주고 부려먹으려는 걸 인정하는 거네. 그렇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난감해질 거다. 라는 거를 젊은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할 거냐.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실제로 천하람 위원장이 이 이슈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뺏기면 안 된다. 혹은 나는 적어도 이 보수 진영 안에서 이걸 언급은 했다. 정도를 지금 남겨두려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전 이 포괄임금제 이슈가 지금 메인은 아니지만 이거는 청년들 사이에서 스노볼이 빠르게 굴러오고 있고 이준석식의 정치를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계속 언급해요. 먼저 한 반발 앞서서 그럼 나중에 이거 자기가 다 했다. 이렇게 소위 말한 광을 팔고 다니는 건데 우리 진영에서도 이거 좀 젊은 분들이 속도감 있게 계속 치고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이슈다. 그런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실제로 민주당에서 노동 관련된 이슈들을 등한시하지 않았던 게 을지로위원회 같은 왜냐면 워낙 큰 정당이다 보니까 뭐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실제로 정의당이 노동이라는 가치를 버리고 특정 뭐 지지층에게만 호소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조차도 민주당에서 누군가는 계속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댓글에 그 경민킵님이 저 포괄임금제로 노동력 착취당하는 1인 아직 야근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야근하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40대도 뭐 포함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동자라면 다 포함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 저런 식으로 딱 워딩 자체도 깔끔하잖아요. 그치. 공짜 노동 금지를 하겠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로 계속 그 전체적으로
뭐 아까 보람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특히 몸집이 크기 때문에 뭐 큰 이슈에 대해서 뭐 단일 대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와 지금 기소까지 간 상황에선 그럴 때 똘똘 뭉치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들을 설득할 때 아까 앞부분에 저희 스팀팩 들어오기 전에 했던 얘기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다 같은 A라는 얘기만 180명이 똑같이 얘기하면 거기에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 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속 터지고 억울하고 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당해보니까 내 얘기가 되니까 그때부터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300번을 건디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네. 이래서 저 진영 지지자들이 억울하다 했구나. 혹은 뭐 때로 강성이라 해도 이해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그런 의미에서 이 연결점들 우리가 미세하게 찾아서 거기에 다 맞춤형으로 쏴야 되는데 기존의 그 큰 틀에서 우리가 보통 묵지 않았습니까? 민주 대 독재 뭐 이런 식으로 뭐 친일 대 반일도 있고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세세하게 들어갔을 때 저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먹거리 혹은 뭔가 문화적인 뭐 산업적인 혹은 뭐 노동이라든지 이 다방면의 관심사가 지금 나뉘어 있는 상황 속에 우리의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특히 지금 뭐 후쿠시마 그 수산물 관련해서도 먹는 거니까 그럼 먹방 유튜버들을 어떻게 또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을 법한 분들과 이런 이슈를 쟁점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평소에 정치 얘기에서 이 민주당 편들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무리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먹방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해물 드시고 할 때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주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좀 끌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럼 방송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슈가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을 향해서 이런 얘기만 하면 어느 순간 이게 정치에 관심 안 가진 분한테 도달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그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쟤는 저기서 왜 저런 말 하고 있어? 지금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가게 되면 당장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대규모 한타 맞아. 스타로 비유를 하면 보통 많이 하는데 대규모 한타를 저희가 벌이잖아요. 그럼 모든 병력 다 끌고 와서 한타 싸움을 해요. 하지만 거기에 모든 병력 투자하지 않습니다. 고수들은 일부를 빼돌려요. 빼돌려서 상대 멀티를 치거나 뭐 일꾼 견제를 해둡니다. 그렇지. 그럼 이 전투가 진짜 한 방 해서 완전히 끝나지 않는 이상 다음을 도모할 때 상대방이 전투에서 어느 정도만 그냥 끝났네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본진 돌아오면 돈 캘 수 있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다음 도모가 안 됩니다. 네. 혹은 멀티가 뚫려 날아가 있으면 있거나. 그러면 다음 수를 못 쓰는 거예요. 그걸 끊어놓는 게 이제 선제 대통령이 이제 뭐 선제 타격 얘기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우리 진영에서도 뭐 이제 핵심 당원분들 이 그쵸. 주로 관심 가지는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런 이슈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민생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파고들 것이냐 이걸 같이 봐야 된다. 좀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좀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최근에 친일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 또 계셔야 되는 것도 맞고 타겟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분명히 계속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네. 아니 왜냐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였을 때 예를 들어서 인국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평창에서 올림픽 할 때 그 아이스하키 팀에 대해서부터 뭐 분노가 시작됐다 뭐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계속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턴가는 계속 균열을 만들고 그쪽에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포인트들이 있으면 이걸 놓치지 말고 누군가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앞에 방송에서 이 채무 조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다뤘었는데 네. 쉽게 말하면 요즘 2030에서 B2 탕감이 늘어났다 뭐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B2 하면은 결국엔 그 투자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이 가상 자산 이건데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유시민 작가 얼마나 욕했습니까 사람들이. 이 청년들의 사다리를 걷어찬다. 유일하게 뭐 내 집 마련도 못 하는데 뭐 노동으로는 이제 집도 못 사는 시대에 비트코인으로 그나마 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을 밟았다 하면서 그렇지. 진짜 어마어마하게 욕했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서 방송 댓글 보세요. 막 몇 개월 전, 며칠 전 막 해서 사람들이 계속 댓글 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왔습니다. 뭐 그때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알았다. 뭐 그런.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게 민심이 변해가는 거를 우리가 잘 모아둬야 된다. 왜냐면 이게 없는 걸로 덮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딱 뭔가 저들하고 대척하려고 했을 때 저들은 이걸 다 갖고 있고 우리는 안 갖고 있다고 치면
사람 있는데 못 쓰면 결국엔 앞에 누군가가 정말 고생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잘 모아가지고 우리가 전해드리는 게 필요하고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우원식 의원의 그 기자회견도 22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9월에 이게 이슈였습니까? 사실 일부 관심 가지는 사람들 제하고는 있는 줄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게 소스가 있으니까 민주당은 계속 해왔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관심 가지니까 쇼하는 거다가 아니라 꾸준히 이 사람이 어떤 행보를 걸어왔다.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막 친일 막 그 등재해놓고 박제해놓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독도의 날 뭐 이런 이슈 파이팅을 할 때도 아 이분은 찐이다 이런 얘기가 저쪽에서 일부러 깎아내리는 사람 제하고는 먹히는 게 그런 맥락이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일단 결국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큰 틀에서 이 전략 큰 차원에서는 우리가 같이 함께 목소리 내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세세한 전술 차원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선 천차만별인 게 오히려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당연한 건데 거기서 야 니 와갖고 지금 중요하지도 않은 거 왜 하고 있어? 라는 거는 없다. 특히 유튜버들이 다양한 목소리 내고 그 안에서 미세하게 다른 것들은 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다음으로 제가 뭐 잠깐 지금 썸네일로 나와서 아마 보기도 싫다는 분도 분명 계실 텐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 조정훈 의원을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오늘 이거. 썸네일이 나와버렸다. 네, 썸네일이 이제 여의도 진중권이다. 아 제가 오늘 아침에 빼지단 진중권. 네, 빼지던 진중권 이게 제가 아침에 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그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기가 막혀서 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진중권 씨가 생각나는 거예요. 한번 비교를 제가 해봤었죠. 일단 객관적인 척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비난의 진심이죠. 김건희 수호에 또 열심히 해요. 그럼 뭐만 하면 양비론 퍼뜨려요. 그 언론 노출량이 또 되게 관심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둘은 배지가 있냐 없냐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특히 틈만 나면 막 기성정치인들 그렇게 비난하더니 이번에 또 그 100만 원 외국인 도우미 도입 이거 했다가 엄청 맞았잖아요. 인종차별이죠. 네,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도 본인이 뭐 새로운 정치를 한다 그러면서 기성정당 그렇게 비난만 하더니 결국 저게 뭐냐. 그냥 진중권 씨가 배지 단 거다. 저는 저 둘이 붙었을 때 그 세계관도 좀 궁금해진다. 그리고 그게 붙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을 그려봤을 때 이게 당장은 이제 둘이 막 대결하고 이런 구도는 없지만 붙는 순간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그거 한번 나중에 유심히 봐주시면 재미있겠다. 야, 누가 더 기분 나빠할까 근데 서로. 그러니까 그죠? 저 일부러 VS를 붙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정변님이 오셔가지고 이건 진중권이 고소할 수도 있고 조정훈이 고소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서로 기분 나쁨. 진흙탕 싸움 되나 이거? 그래서 아무튼 요거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 관심 주지 마. 그렇지. 뭐하러? 왜냐면 사실 박지현, 진중권 얘기 나올 때마다 네. 뭐 새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조차도 굳이 언급해야 됩니까? 뭐 이런 반응이 있어요. 네. 실제로 왜 언급하신 거죠 오늘? 실제로 그게 맞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굳이 관심 가지지 않아야 될 사안들에 대해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 여의도 진중권 한 것도 더 디테일하게 전해드릴 게 아주 많은데 그냥 안 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저도 무관심이 답이라 보는 건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 건 우리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언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파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래도 뭔가 할 말은 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랑 별개의 문제죠. 그럼 결국에 그렇게 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전파될 때 이게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 합리적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몇몇 개 봤더니 왜 진중권 얘기를 갑자기 하지? 왜 뭐지? 이렇게 되면서 찾아보게 만드는 게 그런 발판 중에 하나다. 뭐 그런 말씀도 같이 전하고 싶어요. 네. 그 정변님이 뭔가 5번째 출연자가 된 기분이야.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5명도 혹시 방송 가능한가요? 한번 안 됩니다. 모시게. 예, 안 된답니다. 정변님. 예. 세상 다 제가 모셔드리려고 했어요. 5번째 기회로. 근데 자리가 안 돼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대선 때도 얍삽하다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는데 뭐 마삼중 뭐 성핵관, 뭐 성상납 핵심 관계자랑 뭐 마이너스 삼선 중진이랑 혹은 뭐 진중권 씨는 친윤 스피커 뭐 이런 비판들을 했을 때 뭐 퇴물 악플러 이게 뭐 얍삽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보여주는 이 단어
그게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치. 맞아요. 우리가 하나 언제 다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했고 뭐 어느 정도 여론 갈렸고 이런 거 없이 이 사람은 누구다. 사실 그리고 저쪽에서 우리를 맞아요. 그렇게 해왔어요, 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단어 대응을 하나하나 해야 된다. 무력시키는. 이런 프레이밍이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저는 친윤 스피커 여기에 확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친윤 스피커라는 프레임이 딱 된 순간 걔가 뭔가 이야기해도 다 윤석열이나 김건희 수한 것처럼 네. 보여지니까. 그쵸. 왜냐면 이게 그렇게 되는 순간 그렇지. 김준권 씨는 모두 까기를 한다는 걸 갖고 그렇지. 있으니 내가 그러면 선택지가 두 개로 나뉘죠. 그러면 나는 친윤 스피커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 후보를 까든가 아니면 그 얘기를 그냥 들으면서 침묵하고 가든가 침묵을 하면 하는 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왜냐면 비판을 못하는 이유가 모두 까기를 하는 사람이 그리고 만약에 비판을 한다면 그거대로 또 말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포석 싸움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정치랑 스타크래프트랑 바둑이랑 너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되는 거고 이런 수싸움이 당장은 이상한 수라고 보였을 때도 결국에는 집중해 주세요. 예, 아니요. 말씀하세요. 예, 예. 결국에는 이 다음 수를 생각해 봤을 때 되게 중요한 거다. 네, 그래서 당장은 이상해 보여도 이런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계속 앞으로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딱지 붙이기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프레이밍 싸움. 네. 좋습니다. 자, 황희리의 스팀팩. 오늘 근데 진짜 스팀팩에 맞게 뭔가 약간 전략 전술을 좀 코칭해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원래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또 안 되다 보니까 1분만 말씀드렸는데 노출이 되니까 네, 전략이. 앞으로 차차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예, 저쪽에서는 우리가 하는 거에 몇 배로 훨씬 더 많은 방법과 이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수님이 길어지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재훈님. 예. 아니 그게 길어져서 집중력이 흐트러진 게 아니고, 딴짓하더라고요. 딴짓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이 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전 방송에서 그 패널분들한테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 그랬더라? 내가 다음 방송에서 내가 그냥 재우형 박살내고 오겠다.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왜 이 방송에서 푸십니까? 아니. 좋습니다. 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바로 다음 오이석의 지지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석의 지지지. 오늘 지난주를 보신 분들은 좀 연결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었죠. 대한민국의 그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3월 25일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공청회도 안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이제 그 일주일 새에 이제 초안이 나왔고 오늘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소식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형님 다녀오셨어요? 저는 그 온라인으로 이제 영상으로 봤습니다. 예. 네, 온라인으로 봤고 이따 온라인 그 현장 사진도 하나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대한민국 현재 윤석열 정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번에 자주 언급드리는 IPCC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유엔 산하의 집단에서 이번에 그 종합 보고서를 냈습니다. 6차 평가 보고서 종합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 이제 이번에 내용이 어떤 거였냐? 이제 204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1.5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2015년에 파리 협정에서 이제 합의한 결과죠. 이 전 세계의 이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라고 해서 우리는 1.5도를 넘기지 않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40년이 되면은 넘길 거래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자들의 집단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세기 안에 1.4도에서 4.4도까지 오를 수 있다.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뭐냐. 그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하죠. 자주 말씀드리죠. 그렇지, NDC. 네. NDC를 다 이제 냅니다. 근데 이 목표들이 각국이 낸 목표들이 파리 협정에서 합의한 1.5도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한 거예요. 봤더니 초록색이 되어야 기여한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불충분하다인 거예요. 빨강색으로 갈수록 검은색으로 갈수록 아예 불충분하다. 매우 부족하다인 건데 저 지도만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초록색이 보이나요? 없네. 없어요. 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NDC가 제대로 된 나라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덜 심각한 곳, 더 심각한 곳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보면 유럽도 주황색
이고 그렇죠. 그럼 이제 한국은 무슨 색인가? 한국도 빨강색입니다. 주황색 쪽인가요? 빨강색이니까 매우 부족하다에 속해요. 아주 부족하게 속하는데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제 한국은 그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정책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해요. 저게 빨강색이 지금 많이 보이시죠? 많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빨강색이 많이 보이시죠? 예. 빨강색이 많이 보일수록 부족하고 심각하다.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저 중간에 보시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게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온실가스와 관련된 기후와 관련된 정책과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너무나 불충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충분하다가 가려면은 저 점이 맨 밑으로 내려 지금은 저 빨간색에 있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서 초록색에 닿아야 돼요. 엄청나게 부족하다라는 거를 저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하나 해서 일본을 한번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본은 보면 어떠냐? 일본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란색이죠. 한국보다는 조금 낫다 정도예요. 다들 지금 되게 부족합니다만 일본도 지금 저 정도로 이제 부족하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만도 지금 못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안 그래도 일본과의 이슈를 현 정부가 많이 키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 보면 국제사회 전체가 지금 기후대응에 있어서 얼마나 쉽게 말해서 한심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한심이들 중에서 더 한심이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면 초안이 나왔습니다. 4일 전에 초안이 나왔고 오늘 공청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림이 하나 또 올라옵니다. 공청회 분위기는 이러했습니다. 제 사진을 보면은 뭔가 뭘 들고 있는데? 네, 시작하자마자 이제 환경단체들, 기후행동을 하는 단체들에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기습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글쎄요, 그거는 주최 측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뭐 자주 하는 거라서 그래요. 또 왔나보다 했는지 아니면 집회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끝나고 회견도 한 거 보면 어느 정도는 그 얘기를 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헐이 딱 눈에 들어오네요. 네, 헐이 많이 보이죠. 지금 저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찬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잘 안 보이시겠죠? 가운데에 있는 사람 있죠, 아저씨. 앉아 있는 남자. 네. 무대에 있는 사람. 서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이 김상협이라는 사람이고 현재 위원장인데 이명박 때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단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네. 그러면 뭐 지금은 민간 뭐 위원장 그런 건가요? 지금은 그 대통령 산하에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자 카이스트의 부총장. 인 사람인데 지금 저거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현재 2023년에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기후 대응을 윤석열이 하고 있다? 아니야. 이명박 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오늘 이명박 다시 활동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미쳐버리겠어요, 정말. 이미 이명박의 저런 분신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녹아들어 있는 상태인 거고 분신이요? 비읍시옷들이 발음 잘해주셔야 됩니다. 비읍시옷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던 활개를 치고 있었던 거였고 이명박은 또 뭐 다 판 깔려져 있는 거 또 체리 피킹 하러 온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방금 아까 카이스트 부총장이라 하셨나요? 맞아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카이스트 부총장으로 어필된다니까. 그렇죠. 카이스트가 주는 권위가 맞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성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이거 기록해놔야 돼요. 맞아요. 지금 아까 앞에서 진짜. 대한민국 빨강색 보여드렸잖아요. 한국이 빨강색인 이유는 이명박근혜 정부 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명박근혜 그러니까 정부 그게 때 스노우볼이 굴러온 거구나. 그렇지. 어떻게 보면. 2010년대에 그렇지.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미 에너지 전환에 넘어갔어요. 이미 그 나라들은 탄소 중립을 가고 있어요. 매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고 있어요. 우리 아직도 늘고 있는데. 네. 근데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이라고 하면서 했었잖아요. 이 사람 단장이었잖아요. 근데 잘 됐습니까? 4대강이나 하고 망했죠. 녹색 망했죠. 성장 했어요? 안 됐죠. 녹색 전환은 됐어? 안 됐잖아. 근데 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저 자리에 위원장이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 있어요. 저기 위원장에 선정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윤석열이 뭐 네, 꽂아야 윤석열한테 돼. 물어보시면 됩니다. 혹은 그리고 막 겉으로 그런 척은 많이 하죠. 뭐 공정하게 뭐 하는 것처럼 하는데 다 연결돼 있는 거고 보여주기죠. 근데 지금 우리 미아킴님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가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다 강물 녹조락대로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환경을 파괴했잖아요. 마이너스가 된 거지. 그쵸. 오히려 그리고 손을 대서. 지금부터도 앞으로 더 마이너스 시키겠다라는 계획이 오늘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뉴스 하나 보여드리면은 요 바로 요런 기사들 많이 나왔어요. 지금 골든타임인데 산업계의 탄소 배출량 늘려준 정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초안 나오지 않았지만 초안 내용 예상된다.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목표 줄여줄 거다. 그리고 해외 감축분 늘릴 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고스란히 초안에 반영됐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뭐 원전이든 뭐든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줄여야 돼요. 배출되는 양을 줄여야 뭐든지. 돼. 양을 줄여야 되는데 다이어트로 치면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은 살을 빼야 되는데 운동도 안 해. 먹는 양도 그대로 먹어. 그러면서 살은 빼겠다는 거예요. 비교가 확 되네. 얼마나 궤변입니까? 그 살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죠. 그러면 지금 그러면서도 어쨌든 간에 모든 나라가 지금 살을 빼겠다라고 하니까 대한민국도 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빼겠다라고 하는 방식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먼저 빼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그림이 이제 나올 텐데 그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느냐에 대한 방법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효과랑 비용의 편익인데 저 막대 그래프가 길수록 효과가 큰 거예요. 초록 그리고 파란색이 많을수록 저렴한 거예요. 빨간색이 많을수록 비싼 거예요. 근데 맨 위에 보시면 에너지 공급 분야예요. 저기가. 저 맨 위에 뭐 있습니까? 태양광 있죠. 그 다음에 풍력 있죠. 딱 봐도 저 두 개가 바가 제일 길죠. 쟤네 둘이 제일 효율적인 거라고요. 파란색도 많죠. 쟤네가 제일 저렴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밑에 보면 원자력 있어요. 바가 확 줄어들죠? 파란색 있습니까? 없죠. 빨개지죠? 또 밑으로 가면은 우리가 CCUS라고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인데 이런 것도 현 정부는 계속 더 열심히 하겠대요. 이거를. 근데 비싸면서 바의 저 크기 보세요. 깁니까? 엄청 짧죠? 비싸면서 효과도 없어요. 수소는 저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저건 단기간에 바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평가인 건데 현 정부 같은 경우는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도 저렴한 태양광 풍력 빼고 딴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산업계의 부담은 또 줄여주겠대. 뒤에 또 바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줄이겠느냐라고 이제 줄이겠다라고 목표를 이제 정했는데 이거 제가 직접 화살표하고 다 달아온 거거든요. 그 보시면은 우리가 뭐 전환 그러니까 기존에는 화석 연료로 전기를 만들다가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기 만드는 발전원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 산업 뭐 포스코에서 철강 같은 거 만들 때 제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쭉쭉 내려가서 뭐 건물 뭐 수송 이런 거는 뭐 전기차, 전기 트럭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밑에 뭐 그 수소 이런 거 있고 저 밑에 가면 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CCUS 있죠. 네. 그 탄소를 포집해서 그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 파고 난 유전 그런데 만약에 유전에 석유를 다 캤다 그럼 그 안에 땅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탄소를 집어넣는 기술이에요. 그렇게 저장을 하는 기술이에요. 아니면 국제 감축 이런 건데 지금 보시면 기존의 NDC에서 수정한 NDC 오늘 이제 이번에 4일 전에 발표된 거를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일단 재생에너지가 가장 중요한데 줄었어요. 줄이겠대요. 그러면서 원자력으로 탄소 중립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리고 산업 같은 경우도 14.5%를 줄이겠다. 현재 100이면은 뭐 한 80, 한 6 정도로 줄이겠다라고 했다가 86으로 줄이는 건 너무 커. 90 정도로만 줄일게. 하면서 산업이 줄일 수 있는 양을 더 줄여놓은 거예요. 이게 약간 그린 뭐더라 이 용어가 있는데 그린 허싱? 이게 뭐 목표 뭐 감축하는 뭐 그게 있는데. 우리 지금 그린워싱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아무튼 뭐 용어가 그러니까 이거 있었잖아요. 왜냐면 기업이 뭐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 목표에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그 목표를 이제 자기 스스로 바꾸는 거지. 이게 뭐 있었는데 아무튼 일단 요거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방금 전에 그 표는 조금 더 띄워주셔도 좋을 텐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현재 바로 쓸 수 있는 기술을 쓰지 않고 아직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나 해외 감축으로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된 거예요. 재생에너지는 줄이고 원전은 늘려요. 근데 원전 자주 말씀드렸죠. 이거 원전 아무리 늘려봐야 2030년까지 감축 목표에 1도 도움 안 된다. 지금부터 지어도 완공하면 10년 후니까 2033년인데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은 애초에 낮았는데도 더 안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탄소세 같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을 지원하겠대요. 기업들에게 자발과 자유를 바래요? 안 먹히죠. 네, 잘도 하겠죠. 포스코가 잘도 하겠죠. 그리고 수소를 또 늘리겠대요. 표는 계속 띄워주시면 좋아요. 수소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2030년까지 수소차를 30만 대를 늘리겠대요. 근데 수소차가 보급이 되려면 2025년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네. 이때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했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CCUS 이런 것들 비싸면서 효과도 더럽게 없는 거 그거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CCUS 계속 하겠다는 거는 비유를 하면은 살 빼기 귀찮으니까 지방 흡입하겠다라는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린워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국제 감축. 다른 나라 가서 나무 심어주고 태양광 발전소 만들고 그 나라 애들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전기차 보급화해서 줄이겠다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왜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도 모르는 전기차를 보급을 해줘야 돼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만의 삶의 양식이 있고 방법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근데 왜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갑자기 만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른 거일지도 모르는데 당장 병원이 더 필요하고 학교가 더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멋대로 남의 나라에 가서 하려고 하냐고요. 식민지입니까? 근데 지금 이 정부는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국제 감축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약간 살하고 이제 비교하면 다이어트랑 비교하면은 살 뺀다는 애가 집에만 있고 운동을 1도 안 하는 거예요. 밤늦게 맨날 먹고. 그래서 네. 너 살 뺀다면서 왜 안 빼? 물어보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온다는 거야. 엄마 눈에만 안 보일 뿐이라는 거야. 근데 정작 잘 나가지도 않고 맨날 집에서 이제 밤마다 먹고 잠만 자면서 정작 나가면 운동은커녕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제 술 먹고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운동을 하기는커녕 나가서 한다고 해놓고 한국에서나 잘하지 집에서나 잘하지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 목표치를 봤을 때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현재 해야 될 건 하나도 하지 않고 이 부담을 온전히 다음 정부 미래로 밀어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주 문제가 큰 게 우리나라는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내가 90kg일 때 살 빼는 거랑 120kg일 때 살 빼는 거랑 같냐고. 다르지. 90kg일 때 빼는 게 더 낫잖아요. 네. 목표치에도 도달하기가 훨씬 좋고. 근데 왜 120kg까지 찌어놓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기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 경제 지표나 이런 거 볼 때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막 퍼센트, 그러니까 비율로 얘기할 때가 있고, 그리고 보통은 그걸 숨기고 그냥 값만 얘기하고 이러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속이기가 쉬운. 그러니까 그쵸. 90일 때 예를 들어서 85까지 줄이는 거, 5를 줄이는 거랑 120일 때 예를 들어서 한 100까지 줄이면 20을 줄이는데 맞아요. 그래도 85가 낫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걸 20이나 줄였다고 언론이 포장을 해주면 마치 엄청난 뭔가를 한 것처럼 하는데 애초에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원래 본질인데 지금 그리고 아까 다이어트 비유하셔서 생각난 게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살을 진짜 뺀 게 아니라도 막 보정해가지고 사람들한테는 이거 뺐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 살 안 찌고 계속 처먹고 다니는데도 그걸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야킴님이 우리가 정권 교체를 빨리 이룬다 해도 저것들 쌓아놓은 똥 치우다가 이거 세월 보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윤석열 정부가 탄핵 안 된다고 2027년까지 있잖아요. 근데 설마 그때까지는 그러겠어. 일단 요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예, 그러려고 하면은 2027년까지는 매해 1에서 2%밖에 안 줄여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40%를 줄여야 되는데 1년에 1, 2%밖에 안 줄인대. 근데 2028년에 되면 4%를 줄여야 되고 2029년이면 5%를 줄여야 되고 2030년에 17%를 줄여야 된대. 다음 정부에게 다 밀어놓은 거예요. 아니 그 자기가 정권을 근데 연장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 나 한탕 해먹고 뒤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급하게 이것저것 먹다가 체할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게 원래 그러니까 검핵관들 꽂아 넣는 게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지. 총선 국면 나면 아마 개차반 날 겁니다 저기. 그러게요. 지금 아까 우리 휴디님도 자주 말씀해 주시는 건데 아까 그 공청회 뒤에 보면은 발표하고 토론회가 있어요. 토론회 전문가가 12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시민사회 한 명 있었어요. 12명 중에 시민사회 한 분 계시고 그분도 그 일했어. 왔는데 누가 오는지도 몰랐고 와보니 시민사회가 나밖에 없는 것도 놀랐다. 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 또 일부 12분 중에 일부는 녹색전환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던 전문가분들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아니었어. 오히려 이번 정부안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 이번 정부가 목표를 잘 세웠다라는 생각이 든다. 기대가 된다. 이런 사람들 앉혀놓고 오늘 공청회를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우리 그 기후환경 단체들이 시위했잖아요. 저 정도면은 진짜 젠틀하게 한 거예요. 저 정도면. 네. 마음 같으면 가서 그냥 똥을 던지고 싶어요. 그냥 깽판 치고 두한이 싶다. 형님처럼.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 망하려면 지들만 망하지 왜 미래까지 망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상이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면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자 이거예요. 한 몇 년 뒤에.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이제 끝나고 뭐 그 기간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었었다 칠게요. 그러면 방금 앞에 쭉 말씀하신 것대로 이거 수습하느라고 초창기 엄청난 시간을 쓸 거예요. 그쵸. 그럼 당연히 윤석열 정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저들이 뭐라고 반박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문재인 정부 한 것도 그런 거야. 하면서 지금 자기네들이 1년 넘게 지금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퉁치기 해가지고 물타기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미리 우리가 그런 말장난에 안 넘어갈까 같이 생각해야 된다 봅니다. 지금부터. 그때 가서 생각하면 말려들어요. 야 니네는 문재인 정부 탓하고 그런 거 뭐라 하더니 우리가 그러면 뭐 니네는 그럼 왜 윤석열 정부 탓만 하냐 100% 이럴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다르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 어떡할 거냐. 아니 근데 아까 소개해주신 그 탄록이 그 위원장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양반 그 양반이 이 정부안 놓고 얘기하면서 그 그러니까 공청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청년 토론회 요 세 가지 통해서 앞으로 그 토론회가 3차례 남았는데 네. 그 사이에 이거 수렴해서 우리가 조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일단 이야기는 했어요. 맞아요. 가능성은 없어요? 잘도 하겠다 싶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래 부분들은 다 압니다만 초안의 중요성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처음에 초안이 거지 같으면은 애초에 그 설계도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설계도 자체가. 네, 근데 이건 지금 뭘 하겠다라는 거야. 도대체 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산업계의 부담까지 줄여주겠다라고 천명을 해버렸잖아요. 가장 해야 되는 걸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민들 조금 만나고 청년들 조금 만나서 이 의견 듣는들 얼마나 반영할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퇴진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부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대하고 싶지도 않고 수준도 너무 떨어져요. 이 정부 같은 경우는 망하려면 진짜 자기들만 망하면 좋겠습니다. 왜 미래까지 자꾸 이렇게 망치는지 화가 많이 나고 이럴 때 김대중 대통령이 많이 생각나요. 먼저 미래를 보고 정보통신 싹 만들으셨잖아요. 네. IT 인프라. 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우리나라의 어떤 지속 가능성 기후 대응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정부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네. 네, 다 깔아놨었는데 이명박이 들어서면서 다 발로 까버렸죠. 생각보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피해가 이명박근혜 때 정말 많았다. 요 얘기는 다음에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끝났나요? 네. 예, 좋습니다. 미아킴님이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고 정말 오래 걸리는 게 환경 문제인데 맞아요. 딱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셨네요. 확실히 우리 그 수준 높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데이트는. 야. 자 그리고 다음 쇼미더 월드죠 보람의 바로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네, 가시죠. 네. 쇼 미더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네, 오늘 2가지 소식 준비를 했는데 일단 좀 재밌는 소식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선은 또 언제 치르게 될지 모르는 미정인 그런 그렇지, 상태인데 미정이죠, 대선은. 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대선 선거를 앞두고 우리 후보가 이재명 후보라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 포스터 앞에서 이제 사진 찍고 인증해서 SNS에 인증을 하면은 추첨을 통해서 우리가 뭐 BTS나 블랙핑크나 이런 사람들 공연 티켓을 나눠준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디어가 만약에 정당 안에서 나오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난리 났죠.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일단 뭐 밖에서 누가 얘기하고 뭐 하고 떠나가지고 내부에서부터 이미 다 걸러지고 역풍 맞을 거 너무 우려가 되니까 그 우려는 그리고 타다가는 우려라고. 정치 잘못 묻히면 큰일 나니까. 그런 리스크를 감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못할 것 같죠. 근데 이걸 해낸 곳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냐면 지금 인도네시아 야당에서 이런 홍보를 했는데요. 세 줄 요약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야당에서 우리 대선 후보 광고판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서 블랙핑크 공연 티켓을 줄게
라고 했어요. 와우. 우리가 아는 그 블랙핑크? 네, 우리가 아는 그 블랙핑크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뭐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뭐 또 얼마나 또 블랙핑크가 그렇게 K 컬처가 또 위대하면 또 그럴까 싶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의 그걸 끌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좀 다른 형태긴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빨대 꽂고 호로록 하는 사람 중에 원희룡도 있더라. 라는 얘기를 진짜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일단 네, 지금 보시면은 그 블랙핑크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연하는 포스터 그림이고요.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세계 4대 인구 강국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억 7천이 인구가 넘는데 그 중에서 60% 정도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 이하의 말하자면 MZ 세대인 거예요. 아, 거기도 혹시 60%나 MG가 좀 이렇게 거기도 이제 MZ를 바라보고 이제 이런 공약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60%면 굉장한 또 인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K-팝의 인기가 또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이런 정치의 선전도구로 활용이 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또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라고 쳤을 때 이렇게 인증하고 뭐 공모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선뜻 우리나라로 보면 상상이 이런 안 되는 경우이긴 한데 그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선거 국면에서 얼마나 조심을 하냐면 논란을 피해가려고 실제로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있고 영상도 많이 있는데 옷 색깔부터 해서 사진 찍을 때 뭐 손 동작이라던가 포즈 뭐 인사말 하나하나 정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논란이 될까봐.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자는 파란색, 뭐 위에는 빨간색, 뭐 바지는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다 섞어서 네, 다 섞는 게 그런 이유죠. 손 동작도 뭐 실수로 V를 습관처럼 했다가도 고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유재석 같은 경우에도 그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뭐 모자 색깔이 어떻네 하고 근데 파란색이라 했다 민경욱이 저거 좌파라 그러면서 진짜 그 사람도 참 네, 아무튼. 네,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리스크를 피해가려고 노력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기울어진 잣대가 우리 쪽을 향해서 좀 더 엄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최근만 해도 김기현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연경 뭐그 김연경 선수와 남은 건 남진 꽃을 준 가수. 남자 그랬다고 결국 남은 건. 예, 맞아요. 네,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이거는 근데 의도가 너무 다분하잖아요. 네. 고의였고 꽃까지 그렇게 준비를 해서 치밀하게 악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파렴치한 사건인데 이게 너무 그냥 에피소드 하나처럼 넘어간단 말이죠. 맞아요. 그냥 뭐 이게 너무 사실은 좀 불쌍하고 짜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러고 넘겼는데 저는 이게 너무 악랄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애초부터 계획을 다 짰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지금 들어가가지고 뭐 1년 동안에 이런 행태들을 보자면 그 손흥민 선수 불러다가 거기 옆에서 찝쩍찝쩍 대고 BTS 불러다가 한덕수 총리가 손목 꺾어버렸잖아요. 그냥 맞아요. 냅다 꺾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문재인 정부나 우리 쪽에 일이 있었다면 우리 쪽에 있는 정치인이나 누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쪽에서 100% 이거 가지고 엄청 물고 뜯고 늘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되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걸로 똑같이 그렇게 해서 공격 많이 했어요. 물타기 과거에.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비교할 사안이 아닌데. 맞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뭐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뭐 연설을 하네. 근데 거기 BTS를 우리가 데리고 간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던가 동원했다고. 가짜 뉴스를 그렇지. 퍼뜨린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죠. 어. 근데 실제로 그리고 문화적 이런 K컬처 또 소프트 파워 이런 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한 그런 우리의 산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계속 쪽쪽 빨아만 먹기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왜냐면 저쪽에서는 맨날 뭐 검열하고 규제하고 뭐 통제하고 블랙리스트도 그쪽에서 만들어가지고 문화예술계를 또 완전히 죽이려고 했었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원희룡이 어떻게 또 등장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근황이라는 거죠. 뭐 하고 사는 거야? 그 뭐 근황이 국토부 장관 아니, 근황이에요. 근데 저도 놀란 게 그 원희룡이 그 주의 중도라는 사람들한테는 꽤 그게 여론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인천 특히 인천 지역에 왜 전세 사기 피해 많잖아요. 네. 뭐 미추홀이다 뭐 저쪽이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잘 등장을 한대. 막 원희룡이. 빌라왕 얘기하고 뭐 하면 빌라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국토부 장관 왔더라 막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주위에 많다는 거예요. 아니, 등장을 할 게 아니라 해결을 해야지. 그러니까 해결해야 피해자가 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해결하려고 등장했다 이거죠. 그렇지 그렇게 프레이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희룡 그래도 일하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말씀하시죠. 이해가시죠? 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원희룡이 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인리를 방문을 했어요. 그 자카르타 경전철 시승식에 갔습니다. 여기에 가가지고 자카르타 주지사한테 블랙핑크랑 BTS 앨범을 선물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핑크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잠깐 교통이 마비가 된 적이 있어요. 워낙 이 화제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근데 얘기를 하기를 블랙핑크가 자카르타 교통난을 불러온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면서 이제 BTS와 블랙핑크의 앨범을 이렇게 준 거죠. 왜냐면 그 현지에서도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문화적인 걸 이용을 한 건데 뭐 언론에서는 또 이거를 센스 있게 장관의 발언에 현지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또 빨아주고 있습니다. 웃음 열심히. 보면은 근데 정말 해맑아 보이시는 게 정말 행복해 보이긴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물론 외교적인 성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이런 데 나가서 문화적인 거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 덕분에 그렇게 된 건지 저쪽에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라도 이런 걸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노력을 했었는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문화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써왔는지 이런 거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 이게 아까 뭐 포괄 임금제 이슈처럼 지금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저쪽에 또 빌드업을 보면 꽤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나 뭐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떼놓고 봐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언급하면서 민주당 지금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그쪽 그 고향 찾아가서 엄청 어필하고 김대중 정신은 우리가 계승할 거야 이러면서 자꾸 전선을 이렇게 흐트러 놓는 거거든요. 일단 저쪽이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게 이유가 하나 있는 거고 심지어 천하람 위원장은 더 과감하게 이번 전당대회 때 그 인터뷰 시사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사진도 당사에 걸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당사에는 자기 당 사람만 거는 건 막 구태다 이런 식으로 전선을 짜면서 이제는 뭐 민주당의 박정희 얼굴 걸고 우리도 김대중 노무현 얼굴 걸고 이런 식으로 맞바꾸기를 하자는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싫은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계속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저쪽에서 김대중 대통령 어쨌든 언급이라도 하니까 좀 확장성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한 5년 10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계속 저 얘기 뿌려놓고 그럼 니네는 맨날 그냥 저쪽 보수 인정 안 하고 욕만 하네. 당연히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랑 별개로 그런 마케팅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언론, 유튜브 쇼츠, 커뮤니티 막 물량 공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저도 그래서 우리 특히 청년들이 정치인 지망생들이 선거철에만 뭐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언급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어떤 스토리가 있고 난 이러이러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스토리, 이런 정신을 이어가고 싶은 거다라고 해야 자연스럽게 업적이 노출되는데 맨날 선거철 되면 다 똑같은 뭐 김대중 정신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럼 뭐 봉화 한번 가고 막. 그렇죠. 봉화 가서 나는 이러이러한 정신을 계속 이어가겠다, 계승하겠다, 보완하겠다. 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앞에 말씀 주셨던 게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석준님이 박지현, 권지웅 딱 이 두 명의 이름이 나오네요. 예. 예. 네, 그리고 다음으로 가지고 온 거는 중국의 AI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챗 GPT를 비롯해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계속 이런 새롭게 느껴지는 키워드들의 흐름을 살짝 보자면은 블록체인, 메타버스, AI 이런 단어의 흐름들이 약간 느껴지시죠?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가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도 여기에 대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세 줄 요약을 말씀드리자면 2000년대, 2010년대부터 투자해온 중국의 AI 기술이 굉장히 괄목할 만하다. 근데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언론 등에서는 이를 평가절하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근데 물론 통제와 검열 때문에 한계를 보이는 면이 있지만 중국의 AI 산업을 무시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세 줄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을 그렇게나 욕하면서 지금 오히려 자국 중심으로 보호무역을 하려고 하는 쪽은 미국이거든요. 중국을 계속 배제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지금 틱톡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앱도 못 쓰게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현재 미국의 모습이 정말 과연 자유주의 국가의 모습이기만 한 것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최근에 바이두에서 어니봇이라는 이제 중국식 챗 GPT인 거죠. 바이두 회사에 말하자면 챗 GPT AI인 건데 이거를 지금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라든지 뭐 천안문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대답하는 배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피해간다고 하더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거 다 대답 안 해서 망신 제대로 당했죠. 네, 망신 제대로 당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도 네.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라도 그 불신이 생기면 다른 것들 다 그냥 아무리 뭐 어필해도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진 아까 그 이어서 보여주시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두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 이렇게 중국의 IT 3대 기업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다른 기업들에서도 굉장히 AI에 관련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몇 년 전까지 해서 지금 미국에서 민간 기업에서도 중국 AI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반도체도 규제를 하잖아요, 미국에서. 네. AI 기업에 투자하는 것까지도 규제를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거든요.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하겠다 한 상황이고 근데 이 중국에서 저희가 좀 최근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제로 코로나를 실시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많이 휘청였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 시진핑이 했던 게 뭐냐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최첨단 이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거기를 많이 붐업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초반에 근데 미국 상황을 보자면 뭐 이게 당연히 1대1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그 빅테크 기업들이 코로나 때 한창 활황이다가 다 감축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여기를 더 살려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무조건 미국이 정답이야라고 하고 보고 따라갈 수가 있는 상황인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그때 막 해고하고 또 지금 트위터 간 그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말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마윈 말씀 미야키님 주셨는데 마인 살아 저번에 있나요? 일본에서 발견됐죠. 네, 맞습니다. 네.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잘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중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약간 제가 좀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반도체나 아니면 AI는 좀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좀 조망을 해보고자 뭐 다른 각국들이 어떤 상황인지 살짝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만과 다시 안보 대화를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고 또 WTO의 상소기구에 대한조직에 가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국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본의 지금 그 수상이 인도를 갔다가 모디 총리를 G7에 초대를 하고 나서 일본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들 자기가 뜻이 있기 때문에 그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뭐 러시아와 미국의 싸움이라는 거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본에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그렇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I로만 보자면은 주요 기업의 절반을 챗 GPT 등 AI 챗봇을 활용한 그런 업무 지침을 할 예정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AI가 굉장히 주요 산업의 하나로 책정이 돼서 글로 키울 예정이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어느 중국이 더 높다, 미국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국 중심성을 좀 가지고 우리만의 시각을 좀 키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건데 원래 네. 지금 그렇죠.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아까 그 미중 그 갈등이 결국엔 본질 아니에요. 다 타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빨리 사과를 뭐 말이 안 되지만 그 사과하고 빨리 끝내라. 사실 사과도 안 했죠,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빨리 끝내길 바라는 게 결국 저들의 목표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냅다 엎드리면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지금 손 잡고 한미일 구도해서 북중러 대결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실제로 그래서 뭐 미사일 이슈로 북한 건드리고 또 실제로 뭐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하고 그래서 중국 대만 이슈 얘기하고 네. 또 대만 TSMC랑 또 반도체 얘기 얽혀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도 맞는데 여기서 홀라당 갑자기 한미일 딱 전선을 자기가 앞장서서 그어주니까 미국 일본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맙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들이
반도체, AI 이게 다 얽혀 있는 문제들이고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래 IT 이슈 다루다 지금 현안이 너무 많고 중요해서 잠깐 안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검색의 전쟁이 벌어졌고 그렇게 MS랑 구글이 그렇게 대결을 하면 다른 데도 어쨌든 따라오게 돼 있고 왜냐면 실제로 챗 GPT가 지금만 해도 빙에서 그 질문하면 답변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빙은 아예 그 근거 자료 이렇게 첨부까지 해주거든요. 챗 GPT의 신뢰도가 지금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나름 거기에 출처까지 같이 붙여서 답변을 해주니까 네. 완전히 또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럼 여기를 사람들이 다 쓸 테니 중소기업부터 해서 다 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챗 GPT라는 게. 그래서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흐름이 변하면 우린 거기에 딸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여기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지금은 이 전쟁 자체가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심리전이라든지 정보전이라든지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이든이 뭐 우한 관련한 것까지 해서 코로나 관련한 이런 기밀 자료들을 풀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북한 관련해서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뭐 유엔 안보리에서 비공개로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뭐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거에 대해서 압박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 푸틴을 실제로 지금 만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하는 얘기도 나는 푸틴 편이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중재자 역할로 갖고 평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 나오는 얘기는 야 중국 니네가 뭔데 중재자야라고 하는 이런 계속 알력 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실제로 그 국제 형사재판소라고 하는 ICC에서는 푸틴을 체포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사국 130개국 중에 하나라도 푸틴이 가게 되면 바로 체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중국이 또 어떤 메시지를 낸다거나 계속 중국, 러시아, 미국 이 패권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이 붙게 되면 제조와 에너지가 붙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를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미국 혼자서는 절대 상대를 할 수가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단순히 미국 시각에서 나오는 뉴스들만 계속 접하고 여기에 동조하는 조선일보, 조중동 또 그 아류 조중동 같은 그 기사들만 봐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걸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애플페이 또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뭐 핫하더라고요. 굉장히 네. 핫한데 이런 게 또 어떤 식으로 우리의 생활을 바꿀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걸 쓰면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혹은 또 많은 이슈가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꼭 정치의 역할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신속하게 이런 흐름을 쫓고 빨리 캐치해서 이슈 메이킹하고 이제 그게 지금 정치의 역할이지 옛날처럼 우리들이 정보 독과점 하고 있고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뭐 저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되고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공부하시는 것 이상으로 앞서가서 공부도 하고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열심히 하셨던 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되게 유익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 정세현 장관님이 출연하셔서 이런저런 한반도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국제 정세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정세현 장관님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그 자국 중심성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윤석열은 어쨌든 그런 국익을 못 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라도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뭐 윤석열 이번 외교는 사실 뭐 국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완전 뭐 나라를 지금 말아 먹으려고 작정을 했다. 근데 이 점점 시간이 국익이 문제가 갈수록 아니야. 그 아까 맨 처음에 황희도 씨 코너에서 그 언어에 대한 프레임 얘기를 했었는데 저쪽에서는 자유, 뭐 어버이 좋은 단어 다 가져갔잖아요. 태극기 뭐 이런 네, 거. 태극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저는 저쪽이 그 애국이나 뭐 보수 이런 단어랑도 굉장히 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엔 우리가 좀 되찾아와야 될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쇼미더월드 주제 끝났나요? 네. 예.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은 사실 이것도 좀 특혜입니다. 예, 이거 좀 저희가 공정하게 또 철저하게 이 방송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아무튼 오늘 업데이트 173회는 저희가 준비한 주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 업데이트만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후토크, 노가리 타임이 남아있죠.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진짜 방송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 여러분들 좀 올려주세요. 뭐 궁금한 거, 뭐 패널들한테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좀 미야킴 님이 근데 네, 뭐. 아까 슈퍼챗을 써주셨는데 아, 예, 그거 그거를 아니 무슨 제일 중요한 제가 다 메모해놨죠. 제가 멘트도 메모를 해놨습니다. 미야킴님이 매주 청년들 사이에 끼어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메모까지 했다고요. 이 펜으로요. 펜 보이시죠? 근데 그걸 또 본인이 여기서 근데 이야기를 소통 되게 하네. 좋은데 댓글량만 소통하려고 하고 저희랑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멤버들과 소통을 하자. 뭐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럼 자, 나중에 그냥 혼자 자, 방송하면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미야킴님께서 오늘 주제들이 좀 너무 무거웠다. 뭐 요런 좀 지적도 있어요. 뭐 미야킴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가 무거운 거죠? 누구의 주제? 제가 따끔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에요? 전화 연결은 너무 잔인한가? 예. 아까 아무튼 무겁다는 건 우리가 120kg 얘기하고 해서 맞네. 몸무게 얘기도 나왔지. 네, 120kg. 형님이 약간 7, 80kg 정도를 비교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120 이야기라니까 좀 무거우셨나 봐요. 아무튼 좋습니다. 가벼운 얘기 하고 싶은데 너무 무겁게 왜 만들어? 그러니까 무거운 얘기를 왜 하게 해? 윤석열 정부가. 맞아. 그렇게 만들었지 사실 다 윤석열 탓입니다. 이성원님 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멘트를 이렇게 뺏어가는 속도전. 게. 속도전. 감사합니다. 속도들이 중요하긴 한데 아니 뭐 누가 진행자야? 감사하는 이거? 마음이 툭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네. 아니 뭐 누가 진행자인지 모르겠어 이거. 아니 꼭 진행자만 이렇게 감사 인사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물론. 네, 낡은 사고 방식. 이상원님 사과해야 감사합니다. 됩니다. 예. 미야킴님 오이성님 주제랑 보람님 주제 들으면서 더 슬퍼졌다고. 너무 암울해서 왜냐면 환경 지금 암울하지 좀 외교 또 지금 지금 나라 망하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썸네일은 어때? 조정훈 죽은 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근데 잠깐만요. 예. 아까 앞에 어떤 분이 중간에 그 의석이 형님 코너 할 때 그 어. 댓글 달아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지금 새날에서 이런 거 다룰 때냐라고 하는데 뭐 그 방송을 보고 채팅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이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다르다. 무시를 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해도 우리가 아무도 그냥 소비를 안 하면 결국 저 사람들이 다 알아서 무관심에 묻힌다. 라고 생각하신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거 다루지 마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꼭 논리적이란 게 아니더라도 이제 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걸 아예 안 보시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 그런 말씀 아까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좋아요 누르고 구독을 해주시면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감사는 드려요. 그러니까 뭐 의견은 그리고 아무 의견이나 다 좋은데 왜 아까 제가 이걸 굳이 다루는가를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냥 오셔서 그렇게 채팅을 하시면 혹시 이게 안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라고 그렇지. 다른 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서 수 있죠. 네. 그렇죠. 안 그래도 그때 수수님이 바로 반박해 주셨어요. 내가 그걸 봤거든. 그래서 언급할까 말까 하다가 굳이 그 사람을 내가 여기서 의석이 형 주제의 흐름을 끊고 뭐라 할까 하다가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수수님이 딱 나서서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뭐라 하셨어요. 이게 또 수수님 봤으면 내가 뭐라고 했을 텐데. 형 주제였으니까 형은 못 보지. 지금 이런 거 그런데 그런 주제 가만히 두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차기 정부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가스비나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거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올라가야지. 가스가 그렇지. 전기로 바꿔지고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섰어. 이때 전기요금 올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새날 보시던 분들이 왜 대통령 되자마자 가스요금 올리고 전기요금 올리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 모르고 있으면. 그리고 중요한 게 또 그 앞에 말씀 주신 거랑 일베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라 봅니다. 일베 무관심 답이다. 저거 뭐 공론장에서 쓸 수도 없는 얘기들 하고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 되게 많이 계셨어요. 제 주위에도. 근데 일베가 그렇게 우리가 안 본다 그래서 그게 사라졌습니까? 그냥 저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퍼뜨리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지피지기 백전불태란 말을 우리가 어디 가서 그냥 멋들어지게 어디서 이런 말 알아 이런 걸로 정치인들이 쓰면 안 되고 저희보다도 더 정치인들은 빠르게 그리고 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왜 정순신 아들이 예를 들어서 정순신 아들이 제주도에서 온 좌파란 말을 썼을까? 세종시민 그 이번에 논란이 됐던 사람이 왜 자기 욕하면 대깨문이란 말을 했을까? 최소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는가? 어디서 그게 퍼지기 시작했는가를 답변을 못하면 지금 이 시대에 솔직히 정치를 한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놓고 자기가 뭐 대국민 뭐 어디 나서서만 통합한다 그러고 자꾸. 왜냐면 지금 정호영만 해도 딱 보세요. 사람들 여론 안 좋으니까 슬그머니 숨었다가 또 딴 자리 하나 하려고 기웃기웃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뭐 선거철 가가지고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준석 어떻게 안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특히 인식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문화를 막 바꾸려고 하고 유행을 시켜버리고 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선거 닥쳐가지고 저건 나쁜 겁니다. 저렇게 하면 혐오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루아침에 그게 뒤집어집니까?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질문을 받고 있는데 또 이게 코너가 돼버린 것 같아서 너무 열띤. 하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캐슬지기. 저희 집 초딩 3 아들도 윤석열 욕합니다. 이런 댓글들. 사실 밥상머리 교육도 되게 중요하죠. 사실 정순실 아들 보면은 평소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랐길래 그런 걸로 또 학폭도 하고. 사실 요즘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순신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덮여버렸어요. 별로 맞아요. 요즘 이슈가 안 되잖아요. 기사도 안 나오고. 이런 심각한 문제도 덮일 정도로. 아무튼 너무 이슈가 많아서. 우리 아무튼 커피 대신님이 질문 주신 게 있었어요. 환경 문제 다뤄서 좋은데요. 공부하려면 뭘로 할지 추천부터 드려요. 책 이렇게 하셨는데 예전에는 이런 사실 어린이용 환경책 이런 것들 추천해드렸거나 뭐 만화책 같은 거 추천해드렸었는데 요즘에는 그 영화 유튜버 중에 리뷰엉이가 잘합니다. 리뷰영이? 리뷰엉이가 본인도 요즘에는 약간 과학 유튜버나 기후 유튜버임을 자인하는 것 같던데 영화 유튜버예요. 근데 기후 관련해서 되게 잘 다뤄요. 리뷰영이 채널을 추천합니다. 재밌습니다. 네, 재미있어요. 네, 좋습니다. 공부를 꼭 앉아서 우리가 책으로 그 주입식에 그 사로잡힌 게 있어서 그런지 항상 어떤 텍스트나 이런 걸 뭐 찾게 되는데 그런 영상들 재밌는 거 보면은 훨씬 도움 많이 됩니다. 저도 그리고 아까 미아킴님께서 네. 너무 암울해진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또 다 같이 다른 분들과 해서 공부 모임을 또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네, 네, 뭐 하고 그래서 있었지? 하고 있었어요. 일본 잠깐. 대충 해요. 뭘 하나만 하게. 이렇게 하나만 하게. 내가 누구보다 아니 여기 우리 공부 모임 멤버들도 볼 수 있어요 이 방송을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저 매주 뭐 참석하고 가장 열정 과제도 잘 내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참석은 하는데 뭐. 네, 그래서 지금 이상구 위원장님도 그 정권 교체 싱크탱크에서 차기 정부의 정책들을 지금 이미 벌써 풀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근데 앞으로 좀 더 희망을 보고 그 앞을 보면서 내보고 가면서 좀 그런 것들을 하면서 기쁨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은 너무 암울하기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너나 둘이 양비론 분명 펼칠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뻔한데 그럼 우리도 할 말을 미리 만들어 놓고 사실은 그게 100% 안 먹히더라도 그걸 보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준비해야 돼요. 저희 환경 쪽이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박근혜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다들 정부 되고 한 1년 정도 있어요. 다 실망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왜 실망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바뀌었대. 근데 그 전에 시민들이 그것도 시민사회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원했던 게 정권 교체까지였으니까 딱 거기 머물렀던 거라고 봐요. 그 대통령 한 번 바뀐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관료들은 어떡할 건데? 정치인들은 어떡할 건데? 훨씬 바꿔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지지하는 시민들이 더 똑똑해지고 정권 교체 넘어서서 정말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나라를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요구해야 된다. 하라고 명령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같이 공부하고 같이 머리를 모아야죠. 그렇죠. 한 번도 맞아요. 바뀐 적 없었던 우리가 실력이 더 좋아져야죠. 관료 사회도 그렇고. 근데 그 예를 저희 들어서 안 끝나요, 근데. 왜 공부 모임 얘기 왜 꺼내신 거예요? 공부 모임 로고를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신데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되게 좋은 취지에서 우리 공부 모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야 이거? 엄청 귀여워. 오, 잠깐만 아바나라고 써 있네. 그렇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몰라. 그럼 내가 이거 뭐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또. 이거 단장님한테 설명할 내가 그 양탄자를 깔아 드리는 겁니다. 네, 설명해 보세요. 아바나네 이거 뭐야? 아보카도 바나나 공부 모임 이름입니다. 네. 아보카도 바나나. 아보카도 바나나. 이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해석이 되는 로고가 아니에요. 근데 되게 예쁘다 로고가. 진짜 지금 마음에 처음 들어. 본 것처럼 연기하시는 게 너무 잘하네. 웃겨요. 너무 좋아요 저거. 아보카도 플러스 바나나. 아무튼 만들어주신 또 그분께 감사의 말씀. 감사의 아니 말씀. 이게 사실 여기에 얽힌 얘기가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저도 다 말씀 못 드리는 거고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아쉬운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주 일요일 저녁 9시 히드버스터에 오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그러니까 알림이 정확하게는 알림이 황희두 채널에서 네, 하는 그쵸. 거죠. 예. 와 깔때기로 완전 쪽 다 빨아가시네. 이 못다한 얘기는 더 자세히 거기서 전해드리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 보람 PD님 그 유튜브 채널 그 보람 PD인가요? 네, 보람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황희두를 밀어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나중에 황희두 채널로 우리가 이렇게 밑에 딱 홍보를 타서 한다고. 그 정재우 TV랑 보람 PD들도 이게 가는 겁니다. 보람 PD 예. TV, 네. 예, 그래 보람 근데 PD. 그 말에 카메라에 대고 소근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아 이게 다 소용이 비밀이니까. 있어요. 예예. 뭐 이런 것도 있어야지. 또. 근데 제가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네네네. 말씀드리겠지만 뭐 개딸이 마무리를 지금 10분째 하고 있어. 있어. 언제까지 하는 거야? 아예 하세요. 예, 헷갈리네요. 하세요. 아니 왜냐면 중요한 거예요. 그 언론에서 자꾸 개딸하면서 아 맞아. 오죽하면은 어떤 실제로 60대 한 할아버지가 오셔서 나도 나한테 개딸이라던데 막 이런 분도 계세요. 그만큼 그냥 무조건 개딸이라 해요. 근데 맞아. 지금 이 안에 있는 분들 다 각자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결국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을 때,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집권하게 됐을 때, 그때 아까 의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가야 될지를 미리미리 공부하고 있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미래 먹거리 공부하고 그럼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언론에서 저렇게 매도한다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또 그리고 이런 능력 있는 분들이 전국에 계시거든요. 네, 결국 맞습니다.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계속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요일 저녁 9시 히드버스터 오시면 그분들의 이야기도 잘 녹여내서 전해드리겠다. 꾼이다 꾼. 네, 하고 아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방송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아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거 약간 그 막대 사수처럼 두 분이서 계속 티키타카를 하시는데. 아니 제가 그 새날 보면서도 이 정봉주 의원님 보면서 아니 근데 많이 배워요. 아니 근데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셔야 되는 게 저는 아까 분명히 공식 방송이 종료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뭐 가실 분들 뭐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나가셔도 됩니다. 네. 다만 그냥 저희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그 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왜냐면 또 이럴 수 있어요. 니네 뭐 방송 왜 안 끝내?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자꾸 끝내려고 하는데 이걸 자꾸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 홍보할 때는 내가 가만히 이걸 띄워줬더니 갑자기 내가 얘기할 때는 방송 언제 예, 많은 끝나냐고 분들 그러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송 맞아요. 끝나고 나서 댓글 많이 맞아요. 달아주세요. 수수님이 노가리 타임 제일 좋아함. 아니 근데 이 동접자에서도 사실 빠지지 않았어 거의. 이것까지 알겠습니다. 언제 끝나요 그러면? 본인 홍보 다 했다고 이제 압박을 주네 이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은 황희두 이사의 적극적인 의견으로 방송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업데이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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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